러시아란 나라를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정말로 굴곡이 많은 나라입니다. 미국보다 살짝 더 풍부한 지하 자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풍부한 지하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탑티어에 못 들어가는가, 효율적인 국가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를 공산주의 국가, 푸틴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보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독재화 경향을 보이는 스트롱맨이다.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상명대학교 역사 콘텐츠학과에 재직 중인 류한수 교수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러시아라는 나라는요, 루스라고 하는 고대 국가에서 파생된 국가인데요, 루스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온 이름이 바로 러시아입니다. 동슬라브인들이 만든 고대 국가일 텐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고조선이 존재하다가 나중에 고구려 신라 백제가 되듯이 루스라는 나라가 존재하다가 이게 세민족으로 갈라집니다.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이죠. 러시아란 이름이 루스라는 이름에서 비롯되었고, 벨라루스도 마찬가지로 루스니까 하얀 루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루스라가 안 들어가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만 해도 우크라이나의 원래 이름이 소러시아였어요. 작은 러시아라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도 루스인의 나라라는 사실이 드러나는데요. 옛날에는 이 세 민족이 러시아 제국이라는 하나의 국가 체제 아래서 지냈었는데,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이 세 나라가 다 독립국가가 됐죠. 러시아사를 전공한다고 해서 오늘날에 러시아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벨라루스사, 우크라이나사도 하게 됩니다. 러시아란 나라를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정말로 굴곡이 많은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의 역사에 비교해 보면 과연 이렇게까지 굴곡진 역사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역사적 격변을 겪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러시아가 주변 나라들을 많이 침공한 나라, 호전적이고 침략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러시아인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주변의 민족으로부터 엄청난 침공을 많이 당해오고 그때마다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피해 의식이 있습니다. 1812년에 나폴레옹이 러시아에 쳐들어와서 모스크바가 잿더미가 됐었고요. 1941년에 아돌프 히틀러, 나치 독일의 침공을 받아서 4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큰 피해를 입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과 싸웠다라는 정도만 생각하는데, 물론 승리하긴 했지만 승리하는 과정 속에서 군인이 1,000만 명이 죽고 민간인이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당시 한반도에 사는 인구가 2,500만 명 정도였으니까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죽고 덤으로 500만 명이 더 죽어야지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겪었던 인명피해와 같아지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굴곡진 역사에서 오는 피해의식, 거기서 생기는 어떤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오늘날 러시아가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는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러시아라는 나라를 소개할 때 그냥 굴곡진 역사가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러시아가 세계 지표면에 6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엄청나게 큰 나라인데요.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열차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열차 여행 시간만 7일이 걸립니다. 그만큼 큰 나라인데, 보통 이제 러시아라고 하면 시베리아도 러시아의 영토이지만 주로 이제 우랄산맥 서쪽 지역의 유럽에 속하는 러시아 영토를 말하죠. 예를 들어서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가는데 8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북극 쪽으로 올라가면 거기 맨 끝에 이제 무르만스크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나오는데요. 여기도 또 8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모스크바에서 저기 남쪽으로 8시간 가면 이제 볼고그라드라고 하는 도시가 나올 텐데 또 8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 한반도에 사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러시아의 유럽 러시아조차도 어마어마하게 큰 넓이로 느껴질 텐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벌이고 있는 전쟁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무기를 쓸 수 있도록 미국이
우크라이나 정부에게 허용했다 이런 말이 들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정부가 가진 미사일로 아니면 드론으로 모스크바라든지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거대 도시를 공격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접경 지역의 러시아 영토를 공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 점령지나 아니면 접경 지역에서 미사일을 쏘거나 드론을 날려보내서 공격을 할 텐데 접경 지역에 있는 러시아군의 군사시설을 타격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말을 쓰는 것이지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통계 수치를 제시할 필요 없이 인류가 필요로 하는 지하자원 중에 러시아에 있는 걸 찾는 것보다는 러시아에 없는 걸 찾는 게 더 빠를 겁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어떤 품목은 러시아가 1위, 미국이 1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장 지하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이제 미국과 러시아를 들 수 있는데 미국보다 살짝 더 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19세기까지 그 알래스카가 러시아 영토였거든요. 관리하기가 힘들고 나오는 수익보다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으니까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았는데요.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은광도 나오고 금광도 나오고 지하자원이 쏟아져 나왔는데 저런 자원의 보고인 알래스카를 러시아가 바보같이 미국에 팔아가지고 미치는 장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러시아로서는요 알래스카 말고도 너무너무 많은 지하자원이 매장된 영토가 많기 때문에 아까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만큼 지하자원이 풍부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처럼 지하자원이 한정돼 있고 아니면 거의 없는 나라에서는 저렇게 그 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그 세계 경제의 탑티어에 못 들어가는가 궁금증을 품기 마련일 텐데요. 역사의 무게가 내내 현재를 짓누른다는 그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과거에 상당히 여러 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정치 체제였는데 이게 계속 일종의 그 악순환이 돼서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효율적인 국가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굴곡진 역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 체제나 경제 체제도 이제 굴곡이 심해요. 어떤 분야에서는 세계 최첨단의 선진 대열에 끼워 있는데 다른 분야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이죠. 예전에 뭐 소련 시절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데 우주 개발에서 가장 선두주자가 바로 러시아죠. 어마어마한 테크놀로지와 기초과학이 필요할 텐데 이걸 다 해내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소비자라든지 이런 것은 제대로 못 만들어 내든지 균형이 좀 이루어지지 않는 체제를 물려받았고 물려받은 체제 속에서 문제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효율성이 나타나서 어마어마한 지하자원을 가지고도 제대로 활용 못한다는 느낌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것이 시간이 가면서 달라지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농토를 가진 나라가 러시아거든요. 그런데도 옛날에 소련 시절에 곡물 생산량이 딸려서 해외에서 곡물을 수입해 오는 나라가 바로 소련이었습니다. 그런데 푸틴 대통령 집권 이후에 농업 부분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관심을 쏟아서 식량을 수입해 오는 나라가 아니라 식량을 해외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됐거든요. 그만큼 시대에 따라서 주력 부문이 달라지고 어떤 경우에는 세계 최첨단을 걷고 있다가 나락으로 떨어진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나락에 있다가 세계 최첨단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 알고 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오늘날 러시아를 공산주의로 보면 안 된다. 당연히 그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는 이제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국가 그리고 세계 공산주의 진영의 가장 맏형격인 나라였었는데 그 관계를 끊고 등장한 체제가 바로 1991년 러시아라는 국가 그리고 초대 국가 원수였던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었거든요. 옐친 대통령이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집권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 러시아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텔레비전을 켜면요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공산주의 시절에 러시아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가 그리고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었는가. 반공주의 정서가 같은 시기에 대한민국보다 더 강했다고 할 수 있어요. 2000년에 집권한 푸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푸틴 대통령도 공산주의와 관계를 끊고 오히려 공산주의 이전의 러시아 제국의 전통을 되살려 내려고 노력하는 권력자이거든요. 푸틴 대통령이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 3년째 전쟁을 하는데요. 국제적으로는 지탄을 받고 있지만 국내에서 지지 기반이 있는데 러시아 국내에서 가장 푸틴 대통령을 확실하게 지지해주는 조직이 바로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공산주의 체제라고 하면은 정부와 교회가 그렇게 밀착 관계를 가질 수 없겠죠. 그리고 러시아에서 집권당의 푸틴 대통령의 그 수속 정당인데요. 만년 야당이 바로 러시아 공산당입니다. 당연히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면은 공산당이 집권당이어야 되는데 러시아에서는 공산당이 만년 야당으로 세력이 줄어들고 있고요. 공산당을 머물게 만드는 정치 세력이 바로 푸틴 대통령이란 얘기죠. 푸틴 대통령이 만약에 권좌에서 내려오면은 공산당이 러시아에서 집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를 공산주의 국가, 푸틴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보는 것은 30년 전에 러시아의 상태를 오늘날의 러시아에 투영해서 보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반면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주장이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독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재자의 성향을 점점 강하게 띄어가는 스트롱맨 정도로 분류를 하는데요. 독재자라고 하면은 선거를 일체 부정하고 종신 집권을 하면서 반대 세력을 용납하지 않는 체제를 말하겠죠. 물론 푸틴 대통령이 언론을 탄압하고 반대당을 억누르고 폭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를 통해서 집권한 사람이고 탄압의 강도란 것이 생각하는 것만큼 강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세계 기준으로 보면 폭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딱 독재자라고 하는 표현을 붙이게 되면은 역동성이라든지 복잡성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요약을 하자면 푸틴 대통령은 독재화 경향을 보이는 스트롱맨이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러시아 제국 시절과 소비에트 연방 시절 1991년 이후 21세기 들어와서의 러시아의 경우가 일 텐데요. 그 큰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들과 접경을 하고 있고 수백 년간의 그 역사를 거쳐왔는데 침략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힘들고요. 많은 침략을 했습니다. 짧게 말해서 러시아는 침략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식의 표현을 서방의 국한에서 특히 20세기 이후의 역사를 놓고 보면 소련은 서방을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서방의 강력한 패권 국가로부터 침공을 받아서 엄청난 고통을 겪은 적은 있지만 먼저 성공을 해서 서방에 있는 국가를 공격한 적은 없죠. 서방이라고 국한하지 않고 주위에 아니면 그 상당히 멀리 떨어져서 그 나라의 세력이 강력하게 미치고 있는 어떤 세력권이라고 봤을 때 소련 및 러시아의 세력권에 속하는 나라를 침공한 적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20세기에 소련이라는 국가가 헝가리라든지 동독이라든지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를 침공한 적이 있었고 21세기 들어서도 체첸과 전쟁을 치러서 체첸의 그 수도인 그로지니를 초토하면서 전쟁을 승리한 경우가 또 최근에 있었죠. 그때 체첸 그로지니를 초토화했던 인물이 바로 푸틴 대통령이었습니다. 서방과의 그 관계라고 한정을 하면은 러시아는 서방을 침략한 적이 없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주변 국가라고 범위를 넓히면 당연히 침략한 적이 상당히 많았던 국가입니다. 범위를 소련 및 러시아의 세력권이라고 한정을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자주 주변 국가를 침공한 국가라고 볼 수도 없죠. 우크라이나 나라와 러시아의 관계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복잡하고 관계가 얽혀 있는 것인데요. 강대국인 러시아가 약소국인 우크라이나를 불법적으로 침공을 해서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강대국이 약소국을 일방적으로 침공했다는 식으로만 보게 되면 이 전쟁의 복잡성을 이해할 수 없게 되는데요. 러시아를 일본으로 보고 우크라이나를 한반도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일본 민족과 그 한국 민족은 민족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크라이나 민족과 러시아 민족은 일종의 사촌 관계예요. 친연 관계가 있는 나라인데 1991년에 서로 다른 국가로 독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분쟁이 빚어진다고 할 수 있고요. 러시아란 나라가 동슬라브인의 맏형을 자처해 왔는데 동슬라브인의 발상지가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러시아인의 선조격이 되는 루스라고 하는 나라의 발상지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완전히 분리돼 나간다는 것은 러시아 역사의 핵심적인 부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은 상당히 복잡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러시아라는 나라는 서방으로부터 침공을 받아왔던 경험이 있는 나라였던 것이죠. 그때마다 나라가 붕괴할 만한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안보에 관한 강박관념이 있는데요.
있었는데요. 서방의 침공으로부터 러시아를 방어한다는 개념으로 중간에 완충지대를 만들어놨습니다. 흔히 말하는 위성 국가들이었죠. 폴란드라든지 발트의 3국,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알바니아 이런 나라들이었는데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러시아가 독립한 이후에 예전에 소련의 위성 국가였던, 그러니까 완충지대를 구성했던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완충지대가 다 사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에 그 집권했던 푸틴 대통령이 소련의 위성 국가였던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그 나라들의 어떤 주권의 문제이니 러시아가 문제 삼지 않을 것이고 문제 삼을 수도 없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두 나라만은 절대로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을 해왔어요. 벨라루스하고 우크라이나였습니다. 벨라루스와 러시아는요, 사촌 관계가 아니라 아예 형제 관계입니다. 벨라루스가 나토에 가입하려는 움직임은 거의 없거든요. 문제는 우크라이나였습니다. 1991년에 독립을 한 이후로 동쪽에는 친러시아 성향이 강한데 이 서쪽에서는 친서방 성향이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나토 가입 문제를 놓고 항상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서 대립을 해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는 어쩌다 보면은 나토에 가입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푸틴 대통령이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죠. 결국 그 푸틴 대통령의 어떤 불만이 쌓여 오다가 2022년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근본적으로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인들이 서방에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 공포의식이라고 하는 밑바탕을 깔고 나토가 소비에트 연방 해체 이후에도 존속하는 상황이 푸틴 대통령에게는 엄청나게 압박으로 다가왔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얽혀있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러시아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국가 안보의 위협이기 때문에 전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토에 가입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목에 서방이 들이댄 단검과 같다. 그 단검에 목을 찔릴 수 있을 상황을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내버려 둘 수 없었고 가장 극단적인 방법, 전쟁을 택했다. 러시아 국민들이 전쟁을 원한다고 하는 표현은 너무 지나친 표현이겠고요. 달리 말하면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지 않다. 어느 나라 국민이 전쟁을 바라겠습니까? 설사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자국 젊은이의 목숨이 전쟁터에서 사라져가는 상황을 좋아할 리는 없겠죠. 그런데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수행할 때 허술하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분위기를 계산에 넣으면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라든지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대도시에서는 전쟁의 분위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징병도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있긴 하지만 거의 느낄 수 없을 만큼 미미하고 물자 부족도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방으로부터 왔던 소비재 수입품들이 있었는데 러시아 국산품으로 빠르게 대체하고 있고요. 대체되지 않는 소비품은 중국이라든지 다른 국가에서 수입해서 메우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면 많은 병력이 필요하고 징병을 해야 되는데 군인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들이 대도시가 아니라 지방의 변경 지역이에요. 군대에 입대해서 받는 수당이 어마어마한 수입원이 됩니다. 지방에서는 전쟁의 분위기가 느껴지지만 전쟁으로 얻는 경제 수입이란 것이 부정적인 측면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 크기 때문에 불만이 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반전 시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서방 언론이 상당히 부풀렸던 측면이 있습니다. 전쟁이 오래 지속되면서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면서 표면적으로는 반전의 목소리가 잦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러시아의 상황을 정리한다면 러시아 국민들이 전쟁에 찬성한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다. 그리고 이것이 커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한다고 했을 때 부분 점령과 전체 점령이 있을 텐데요. 우크라이나 나라가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입니다. 러시아를 제외하고 유럽에서 큰 나라라고 하면 이제 프랑스와 독일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프랑스보다 훨씬 더 큰 영토를 가진 나라가 우크라이나고요. 독일보다도 더 큽니다. 러시아가 아마 가진 모든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은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지만 지금 러시아가 전쟁에 투입하고 있는 병
병력이 50만 명 훨씬 밑돌고 있거든요. 그런 제한된 병력으로 결사항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선택을 하면서 전쟁을 시작했을 때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하려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했을까? 여긴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내전 상황이 있었거든요. 친러시아 정치 세력과 우크라이나 중앙정부 사이에 내전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점령지와 상당히 일치합니다. 푸틴 대통령의 입장에서 억울하게 핍박받고 목숨을 잃고 있는 러시아계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였을 것이고요. 더욱 중요한 목적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는 상황을 막는다는 것이었을 텐데, 1차적인 전쟁 목적을 이룬다고 했을 때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를 계속 전쟁에 시달리는 나라, 전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나라, 언제라도 다시 전쟁이 재점화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놓게 되면은 이것이 작용을 해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는 입장에서 나토 회원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추진하겠다 발언을 하는데, 실질적인 어떤 목표라기보다는 립서비스적인 측면이 있고, 우크라이나가 계속 러시아에 저항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지도부가 완전히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절망에 빠지는 상태를 막기 위해서 나토 가입 절차를 진행하겠다 말뿐인 상황이기 때문에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는가, 이런 상황이 바로 푸틴 대통령이 목표한 바였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러시아의 국가 역량상, 군대의 능력상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5분의 1에 해당하는 점령지를 유지하고 약간의 확장을 해서 다음에 있을 평화 협상에서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서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크라이나를 작동불능의 국가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륙가로 만드는 겁니다. 국가로서의 존립 가능성 자체가 크게 훼손될 수 있는데요.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 동쪽 영토를 점령하고 있고, 크림반도는 2014년에 점령한 상태고, 조금만 더 전진을 하면 오데사라고 하는 한 곳을 점령할 수 있거든요. 이 오데사를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잃어버리면 내륙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끝내는 평화 협상이 벌어지게 될 텐데, 그때 오데사를 점령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협상 능력에서 엄청나게 크게 작용을 할 것이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한번 염두에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모든 국가 지도자가 이 전쟁을 택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선택이거든요. 전쟁을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각종 변화란 것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치달을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면 당연히 모든 국가 지도자는 전쟁을 선택할 때 단기전을 선호하겠죠. 아마 푸틴 대통령도 단기전을 선호했을 텐데, 플랜 A는 빠른 시일 내에 우크라이나를 꺾어서 러시아의 승리로 끝내는 것이었겠죠. 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생각을 해서 플랜 B를 마련해 놨을 겁니다. 장기전에 대비한 어떤 계획이었을 텐데요. 2014년에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격변이 일어났고, 격변의 여파 속에서 러시아가 당시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점령했습니다. 이후에 미국이 주도해서 러시아에 어마어마한 경제 제재를 가했었거든요. 그때 러시아가 상당히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그때 그 서방의 제재를 겪으면서 경제 체질을 좀 바꿨습니다. 서방의 제재가 가해졌을 때 러시아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경제를 어떻게 바꿔야 한다는 것을 학습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단기전으로 끝내지 못하고 지금 1년, 2년, 3년째에 접어드는 상황 속에서 미국이 엄청나게 또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했고, 쿠바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이란이 받는 경제 제재보다 더 강하고 지속적인 경제 제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러시아 경제가 버티고 전쟁을 수행하고 호황을 맞이하면서 국민 소득이 증가하는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2014년 이후에 선행학습을 했다. 서방의 경제 체제를 견뎌내면서 버티고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어떤 예행 연습을 했기 때문에 지탱되고 어떤 경우는 발전하는 모습이 가능했던 것이죠. 경제 체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전쟁을 수행할 때 많은 분들이 현란한 테크놀로지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전쟁처럼 그 3년이 되어가는 장기전을 수행한다고 했을 때는요, 현란한 테크놀로지보다는 기초 체력이 중요합니다. 포탄 생산량과 대포의 운용 능력일 텐데요. 러시아라는 나라의 특성 중에 하나가요, 예전부터 대대로 포병을 강조해왔던 나라였습니다. 포병 전력이 예전부터 강했었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도 면면이 이어지고 있죠. 당시 제2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 소련의 지도자가 바로 이제 스탈린이었는데, 스탈린이 한 말 중에 대포는 전쟁의 신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전쟁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대포라는 것이죠. 그런 면면이 이어지는 전통상 러시아 포병 전력은 상당히 강했고요. 지금도 다른 형태의 전쟁보다는 포격전으로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포병 전력에서 러시아가 서방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게임 체인저를 제공해 주어서 우크라이나가 승기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보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런 식의 보도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전쟁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고성능 무기는 존재하지 않고요, 소모전을 벌이면서 적을 야금야금 힘을 빠뜨려서 무릎 꿇리게 많은 전술 전략을 구사한 군대가 바로 러시아였던 것이고, 처음에는 가시화된 어떤 효과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 효과가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동안 쌓여왔던 양의 축적이 질적인 변화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쟁 초기에 단기전으로 끝내지 못하고 호둥대는 러시아 군대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 군대의 어떤 역량을 과소평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전쟁을 지금까지 쭉 장기적으로 한 3년간의 과정을 살펴보면 나름대로 러시아군에게 전쟁 스케줄이라는 것이 있었고, 거기에 맞게 전략 전술을 구사하고 있었고, 돌발 변수가 있더라도 그 돌발 변수를 극복해내지는 임기응변이 잘 통했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러시아가 승기를 잡았다는 표현이 가능해진다고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계 최고의 군대는 역시 미국이겠지만, 미국 군대 다음으로 군사적인 전략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전통, 군사 철학,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역시 러시아일 것이고요. 러시아가 미국보다 뒤처지는 또 하나가 이제 실전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미국 군대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전쟁을 수행하면서 실전 능력을 갖춘 군대였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가 3년째 전쟁을 치르면서 실전 경험이 러시아군에 축적되었고요. 그런 면에서 러시아군의 어떤 역량이 비단 이 전쟁뿐만 아니라 러시아 군대가 개입하는 전쟁이 있다고 했을 때 러시아군의 군사 역량이 지금보다 한층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게 또 러시아의 역사와 연관되어서 파악을 해야지 이해가 될 텐데요. 러시아란 나라를 얕잡아보는 요인 중에 하나가 30년 가까이 집권하고 있는 독재자를 용인하는 저 나라는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 인물이 20년, 30년 집권하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독재체제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은 편할지 몰라도 복잡한 사정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국민들의 지지를 여론에서 잡히는 것처럼 80% 지지란 것은 분명히 부풀리고 과장되고 조작된 측면이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아마 절반 가까운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집권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2000년에 집권한 푸틴 대통령이 지금까지도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러시아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일 텐데, 이 지지의 근원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푸틴 대통령의 전임자였던 옐친 대통령의 시기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된 다음에 러시아를 이끌었던 대통령이 옐친 대통령이었는데,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던 10년간의 기간은 러시아 국민들로서는 짜증날 정도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소비에트 체제를 유지해오던 체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요. 새로운 체제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고, 체제 전환기에 고통이란 것이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올리가르히라고 하죠. 러시아의 부를 모노발식으로 거머쥔 거대 재벌이 생겨났고,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으면
발전하면서 국가 권력까지 농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에 집권한 인물이 바로 푸틴 대통령이었죠. 푸틴 대통령이 맨 먼저 한 것이 뭐였냐면은 신흥제보를 척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세금을 제대로 내게 만드는 어떤 조처를 취했고요. 국가 전체의 질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국가 운영과 사회 작동에서 질서가 잡히니까 조금씩 상황이 나아졌던 것이죠. 거기다가 운도 좋았습니다. 2000년에 집권하자마자 국제 유가가 폭등을 했던 거예요.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러시아가 석유를 수출하고 천연가스를 수출하면서 벌어들이는 외화가 어마어마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돈이 러시아 사회에 풀리면서 일반 러시아 서민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졌던 거예요. 당연히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서 푸틴 대통령의 인기가 치솟을 수밖에 없었고요. 경제 체질이 바뀌고 경제 상황이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진행이 되면서 기초 체력을 다진 푸틴 대통령이 그 다음에 했던 것이 뭐냐면 군대의 강화입니다. 거의 무너졌던 군대를 다시 강군으로 만들었고요. 그런 힘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과 서방과의 관계를 맺을 때 심각한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것이 러시아 국민들에게는 카타르시스로 작용을 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놓고 보면은 러시아 국민들로서는 상당히 강압적인 통치 수단을 행사하는 스트롱맨이지만 지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던 것이고요. 섣불리 민주적인 대통령을 택해서 옐친 시대처럼 고생하느니 비민주적인 속성에 강하긴 하지만 일 하나는 똑바로 하는 푸틴을 계속 지지해서 최소한들의 안정을 유지하고 싶다. 이것이 바로 가장 평균적인 러시아 시민들의 생각이 아닐까. 소련 시절부터 세계 가장 강력한 공국가로 만드는 과정이 스탈린 시대 때 일어나는데, 이때 확립되었던 전통이랄까요, 어떤 유산이 뭐냐면 중공업 우선 정책입니다. 중공업을 우선한다는 것은 결국 경공업을 소홀히 한다는 측면인데, 철강단지라든지 콤비나트, 조선, 항공, 우주산업에서는 강세를 보이는데, 집안에서 쓰는 휴지라든지 볼펜이라든지 소비재를 만드는 데에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전통이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러시아는 아기자기한 소비재를 제대로 만드는데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별로 재주가 없으면 그런 물건을 잘 만드는 외국에서 제품을 수입해 오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이죠. 우주 스테이션도 만들고요, 우주선도 만들고 탱크도 만들고 이런 나라인데 자동차를 못 만들 리가 없거든요. 물론 예전 소련 시절에 일부 자동차 산업이 있긴 했지만 국가 주력 산업은 아니었고요. 1991년도에 체제 전환을 한 다음에는 외국에서 수입해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동차를 잘 만드는 나라가 독일 바로 옆에 있는데 굳이 우리가 애써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어서 다른 분야에 들어갈 재원들을 소비하느니 우리 잘하는 대규모 중화공업을 하고 소비재 부분에서는 독일의 경제와 연계돼서 하면 된다. 이게 러시아인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였다고 보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에게 선물했던 큰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뭐였냐면 아우루스라고 하는 최고급 승용차였는데요. 아우루스라고 하는 최고급 승용차가 오늘날 러시아를 보여주는데, 러시아가 마음만 먹으면은 최고급 승용차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하지 않다가 메시데스 벤츠라든지 아니면 롤스로이스에 필적할 수 있는 러시아의 강력한 브랜드를 하나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지원한 것이 바로 아우루스라고 하는 최고급 승용차였습니다. 말씀을 보태자면 러시아 경제가 일종의 전시 호황을 누리고 있거든요. 전시 호황이 장기화 될지는 제가 장담하지 못했지만 최소한 단기적, 중기적으로 러시아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공장이 쌩쌩쌩쌩 돌아간다는 얘기죠. 러시아도 저출생 국가이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손이 부족한데도 계속 포탄을 만들어내고 전시 경제를 유지하는 것은 그만큼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비하면 미국의 3분의 1, 독일보다도 뒤떨어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러시아의 노동 생산성이란 것이 예전에 비해서는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원래 목표한 바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러시아의 노동 생산성이란 것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높아졌고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전시 경제를 지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좀 추세를 보면요, 중간에 삐거덕거리고 뭔가 아기가 맞지 않고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푸틴이 집권하고 있는 이후로 러시아 경제가 조금씩 체질이 강화되면서 나름대로 효율성이 확보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경제 제재와 전쟁의 압박을 버티고 있는 것이지, 천연가스 팔고 석유 팔고 이런 식으로 1차 산업에만 의존하는 어떤 원시적인 경제로서는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경제 전문가는 아니라서 아주 속속들이 알고 있지 못하지만, 소비재 산업이 약했던 러시아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소비재 품목이 우리나라의 초코파이, 컵라면이었죠. 일반 서민들이 정말로 애용하고 즐기는 것들이 바로 초코파이와 컵라면 이었던 것이고요. 제가 2000년대까지 러시아에 장기 체류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었고, 지금은 사라졌지만 대우라고 하는 기업이 정말로 공세적으로 러시아에 진출을 해서 시장을 확장하고 있었죠. 그때도 이미 러시아 시장 상당 부분을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 시장에서 한국 지분이 점점 커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제가 1997년에 처음으로 모스크바를 갔을 때 하숙집에서 러시아인들과 이제 자주 접했었는데, 그때 어떤 분이 와서 자기가 현대차를 샀는데 현대차가 겨울에 제대로 기능이 발휘 안 돼가지고 너무너무 속상하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현대차가 러시아 시장에 진출했을 때 러시아 현지 사정이 아무래도 어두웠기 때문에 러시아의 아주 혹독한 겨울 추위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상황이 러시아 소비자의 또 불만으로 이어졌을 텐데, 당연히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더 꾸준히 제품의 질을 올렸을 것이고, 물론 지금은 관계가 끊겼지만 전쟁 이전에 러시아에서 소비재 말고도 인기가 있었던 것들이 바로 한국 자동차, 한국의 전자제품이었거든요. 한국 전자제품이라든지 한국 자동차의 품질에 이의를 제기하는 러시아 사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한국 경제가, 한국 기업들이 그만큼 각고의 노력을 해서 러시아 경제에 일정한 지분을 차지하고 더욱더 발전한 상황에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전쟁으로 그 관계가 지금 교란되고 최소한 현재까지는 관계가 끊긴 건 사실인데, 언젠가는 이 전쟁은 끝날 것이고 다시 한번 한국이 러시아 시장으로 진출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이 전쟁을 거치면서 러시아는 서방과 사이가 많이 틀어졌을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관계를 또 도입해서 관계를 또 복원하겠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서방과 러시아의 대립각이 세워지고 그 사이에서 사이가 틀어진 것도 사실인데, 한국과는 사실은 좀 다를 수가 있죠. 한국 경제인들이 슬기롭게 조금 더 정교하게 전쟁 이유를 대비하고 러시아의 관계를 유지한다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그림을 그리자면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국제사회와의 어떤 관계를 설정할 때 아마 분명히 저는 미국과의 대립을 당연히 상정했을 것이고, 미국과의 어떤 대결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 결제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미국이 가장 강력한 경제 대국으로 지탱하고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축통화가 바로 달러였다는 것입니다.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계속 미국에게 밀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고 하면은, 미국의 일극 체제는 세계 전체로 보면은 민주적이지 않기 때문에 미국 일극 체제 대신에 다극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상황보다는 여러 개의 국가가 서로 협력하면서 존재하는 다극 체제가 훨씬 더 민주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 다극 체제를 마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제 브릭스였던 것입니다. 미국과 G7으로 대표되는 서방 세력의 경제력에 맞서는 달러 결제 체제의 대체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새로운 결제 체제를 만들어내면은 충분히 미국과 맞설 수 있다. 러시아 혼자 미국과 맞서는 것은 힘들겠지만 서방이 아닌 경제 거인들, 중국일 것이고 인도일 것이고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죠. 이런 국가들을 엮어내서 러시아와 공조를 한다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왜 그렇게까지 러시아가 브릭스 체제를 강조하는가?
그리고 서방이 아닌 비서방 세계의 경제 거인들을 한때 묶어내려고 노력하는가, 이런 사실을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투자 전략을 세운다든지 자산을 운용하게 된다면 훨씬 더 큰 판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단지 저는 푸틴 대통령이 영토 넓히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 포탄이 모자라서 포탄 구하려고 북한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너무 단선적인 시각이고요. 이런 큰 그림을 한번 읽을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러시아 역사를 제가 아까 롤러코스터를 타는 굴곡진 역사라고 했는데요. 러시아에 군대가 있는데요. 군대가 단지 어떤 무장한 집단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러시아 군대는 항상 삐걱거리고 비효율적이고 저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이길 수 있을까라는 식의 어떤 비웃음을 사는 행태를 보이는데, 하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항상 목표한 바를 또 이루어오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요란하고 비효율적이고 삐걱대고 허술하지만 결국은 그 목표를 이루는 측면에서는 항상 그 성과를 보여왔던 조직이거든요. 저는 러시아라는 국가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허술하고 삐걱거리고 뭔가 악의가 안 맞고 튼튼하지 못하고 문제가 많아서 과연 유지가 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식의 어떤 걱정과 비웃음, 비아냥을 불러일으키는데, 결국은 원래 목표한 바를 이루는데 능력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에서 러시아라는 나라가 덩치는 큰데 뭔가 허술하고 제대로 어떤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겉모습이라든지 그 과정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이 나라가 결국은 목표한 바를 대개의 경우는 이루어왔던 측면이 있다, 이런 어떤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는 시각을 가져야지 러시아라는 나라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필요 이상으로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허술한 나라가 아니다. 어차피 동북아시아의 험난한 정치 지형에서 4개의 열강을 상대해야 되는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미국, 중국, 일본 못지않게 러시아의 상황과 본질에 주의를 기울이고 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